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간호학2 김경순입니다. 우리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귀약 보시면 바깥 귀길에 점적 투여하거나 세척하는 것을 귀약 투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바깥 귀길 순 한글이네요. 이게 보통 예전에는 웨이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해부학을 알아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귀가 있고요. 그리고 쭉 있으면 안에 고막이 있겠죠. 그리고 고막이 있고 여기 달팽이 모양의 달팽이 관이 있을 거고 얘가 신경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청신경이라고 얘기하는 청신경이 어디로 가죠? 뇌로 전달돼서 뇌에서는 이것을 소리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중심이 고막이에요. 고막. 그래서 귓바퀴, 우리가 귀라고 얘기하는 본인 귀 한번 만져볼까요? 네. 귀에서 이 고막까지를 웨이라고 해요. 웨이. 그리고 고막부터 여기 달팽이관 이 부분을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달팽이관부터 시작해서 이 신경으로 되는 여기를 뇌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외이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외이도로 지금 개념 잡아주시고요. 해부학에서도 배웠었겠지만 고막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점적 투여하거나 세척한다는 것이죠. 점적은 쭉 뿌리는 게 아니고 똑똑똑똑 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을 점적 투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도 무균술이 요구되고요. 바깥 귀길, 웨이도라고 하는 이 방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1학기 때 우리 고막 체온계 할 때 이 부분 시험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떤 방향으로 당겨야 된다고요? 네, 고막 체온계 할 때 후, 하방. 네, 이게 지금 아이는 바깥 귀 길이 위쪽이라서 얘는 후, 하방으로 당겨야 되고요. 당겨서 후하방으로 당겨서 고막 체온에 재야 되고 성인의 경우는 2.5cm 길이로 S자 모양으로 굽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당겨서 재라고요? 네, 후상방으로 당겨서 체온을 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상 실습을 나갈 때 꼭 이 부분은 뒤쪽으로 당겨서 위로 가서 성인의 이제 고막 체온을 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성인은 2.5cm S자 모양, 그리고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후하방으로 당겨야지만이 일직선이 되겠죠. 일직선이 돼야지 이 체온계가 인지를 하겠죠. 직선 방향으로 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습 16-17을 봐야 되겠죠. 6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60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목적을 보시면 이런 기약은 귀지를 부드럽게 해서 나중에 이를 제거하기 쉽게 한다. 그래서 귀에다가 약을 쭉쭉 점적을 해서 조금 부드럽게 한 다음에 빼야 되겠죠. 딱딱한 상태에서 귀지를 뺀다고 하면 또 인펙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더 심하게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점적을 해서 하면은 돌덩어리 같은 게 크다란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렸겠죠. 그래서 노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신과 환자들 이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고 웨이도 바깥 귀길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국소적 치료를 한다. 그리고 통증을 완화한다.
이런 목적으로 규약을 투여하고요. 이것도 무면허 보조인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간호사로서 먼저 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약 투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오죠. 6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귀 길이의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그래서 점적이라는 얘기했었잖아요. 똑똑똑 방울 떨어지게 한다. 여기 1번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근거 귀 길이 일직선이 되어야 약물이 귀 길 전체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일직선이 되는 게 성인과 3세 이하 소아가 달랐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직선으로 해주라는 거고요. 그래서 귀 길의 측면에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5분간 옆으로 누워 있으라고 지시한다. 포지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보시면 아까 성인은 여기 그림에 S자형이었잖아요. 그래서 귀바퀴를 호상방 별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2도 귀 길이 일직선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후 상방 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당기고 있죠. 후 상방. 그래서 일직선이 되게 해서 규약을 점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네, 우리 핵심 기본 간호수기 제3판에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는 성인이고요. B는 3세 이하의 소아입니다. 3세 이하 그리고 3세 이상. 네. 그래서 이 부분 웨이도가 일직선이 되도록 잡아당기는 법. 그래서 보이시나요? 후상방 화살표가 잘 되어 있죠? 후상방 그리고 후하방. 네. 이렇게 해서 사진 뜯듯이 쫙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세척 그리고 우리가 고막 체온계도 같은 방향.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볼게요. 662페이지입니다. 귀약 투여 기세척. 그래서 대상자가 세척할 귀 쪽으로 머리를 돌려 앉거나 눕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리게이션 이런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씻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약 투여에는 연령별 고려라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입니다. 후상방인지 후하방인지. 그래서 영아나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귀다 보니까 움직이면 제대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서 귀약을 투여해야 되고, 영아인 경우는 귓바퀴를 부드럽게 후하방, 그래서 아래쪽 후하방 화살표가 이 모양이었고요. 3세 이상인 아동에는 후상방, 네, 화살표 모양이 이 방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귀약 투여가 끝났고요. 다시 5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코약이 되겠죠? 코약. 코약, 수렴 효과. 네,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수렴. 그래서 보면 부은 점막을 수축시키는 효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이라는 건 어디서 많이 들었었냐 하면요. 화장품 할 때 수렴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러면 수렴 효과가 있다. 수렴. 그래서 피부를 진정한다. 그래서 진정. 이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부은 점막을 진정시키는 효과, 수축시키는 효과. 이렇게 해서 이 수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코에 어떤 약을 넣어서 이런 점막을 진정시키는 거구나. 부어있는 점막을 수축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분비물을 묽게 하고 배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에 있는 코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을 너무 찐득찐득하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넣어서 묽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 한다. 배액시킨다. 네, 그리고 혹은 비강이나 부비동 감염을, 비는 코에 있는 공기가 있는 그런 캐비티, 나잘 캐비티, 코에 있는 공간이고요. 부비동은 코에 근처에 있는 또 부비동 있거든요. 다음 장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부비동. 비강이나 부비동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코 쪽으로 이제 이 약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약품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어때요? 간호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간호사가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용법, 앞에서 얘기했던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 약에 대한 이런 설명서들을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우리 에어졸 스프레이, 이런 스프레이 얘기했었죠. 이 스프레이는 대상자 스스로 이제 투여하게 되고요. 코에다가 칙칙 뿌린다는 거고요. 근데 투여 직전 금기가 아니라면 코를 푼다. 금기라는 건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금기가 될까요? 네, 뇌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눈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코를 푸는 행위는 어떠냐 하면 압력을 높여요. 압력을 높이면 이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금기가 아니라면 이제 코를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코를 푼 다음에 이런 코에 약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강 스프레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콧구멍이 자극을 받았는지도 사전 어세스먼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부비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벌집골 사골동, 에스모이드 사이누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나비뼈골, 저평골동, 스페노이드 사이누스를 치료하는 경우, 그러면 그림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집골과 나비뼈. 그러면 위치는 벌집은 벌집 모양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이 부분, 그리고 나비뼈 모양, 이 바깥쪽.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설명 나온 듯이 대상자가 머리를 침대 모서리 위에 대고 눕거나 어깨 밑에 베개를 받치고 누워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해야 돼요. 뒤로. 그래서 벌집골, 나비뼈골은 뒤로 젖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이제 위턱골 그리고 이마골이 있죠. 맥실러리 사우누스, 프론탈 사우누스. 그래서 거의 임상에서는 다 영어로 쓰니까요. 저도 거의 이 한글 위턱골이라고 하니까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어로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든지요. 그래서 맥실러리라고 하는 이 부분, 맥실러리, 그리고 프론탈, 앞쪽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론탈, 여기에요. 그리고 이런 부비동은 항상 쌍으로 존재해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게 한 쌍인 거죠. 얘가 한 쌍인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지금 넣어요. 약을. 그래서 코를 통해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위치는 지금 어때요? 좀 바깥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죠. 뒤로 젖히고 누워서 머리를 치료받을 방향 쪽으로 돌리도록. 네. 그래서 혹시 이 환자한테 이 부분이 왼쪽이잖아요. 왼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 왼쪽으로 돌리라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머리를 뒤로 젖혀서 약을 투여한 후에 그리고 고개를 치료받을 쪽으로 돌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요. 그리고 1분 이상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며 적어도
바로 눕는 자세를 유지하고 몇 분 동안은 코를 풀지 않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코약, 투여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쥘약을 볼까요? 쥘약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조금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쥘약. 여성 생식계 부분인데요. 쥘은 버자이날,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보일까요?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엉덩이 부분이고요. 이 앞쪽이 배 부분이겠죠. 네, 여기가 허벅지고요. 일단 크게 그렇게 본 다음에 볼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기준을 뭘 보냐 하면 일단 역삼각형 깔때기 모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나요? 깔때기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깔때기. 그러면 이 부분이 뭐죠? 여기 있네요. 방광. 네, 방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이 있고 엉덩이 가까이 부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변이 나오는 이제 병과 관련된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직장 또는 고창자라고 하고요. 일단은 바르다 해서 직자를 쓰고 직장, 네, 고창자. 그러면 이 방광과 직장 사이에 있는 게 이게 뭘까요?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자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궁에서 이제 붙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난소 이런 부분들은 이제 3차원 입체적으로 봐야지 좀 알 수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얘는 지금 뭘까요? 하늘색. 요거는 뼈가 되겠죠. 뼈 중에서도 치골. 우리 여기 허벅지 위쪽에 가면은 톡 튀어나온 뼈 있죠. 네, 그 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엉덩이 쪽으로 되어 있는 이 얘들은 척추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꼬리뼈가 되겠죠. 꼬리뼈. 이 부분은 꼬리뼈.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질약이 어떻게 투여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질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네, 당연히 자궁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질에 해당되는 부위가 이 부분. 네, 질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래서 해부학적을 보셨으면 다시 교재로 넘어갈게요. 네, 591페이지 보실까요? 질약 투여. 질약에는 크림, 젤리, 폼 또는 좌약 등이 있습니다. 우리 좌약은 어디서 했었죠? 우리 학문 아이들 해열제, 서스펜스라고 해서 이제 서스펜스 ER에서 이제 해열 작용을 하는 좌약을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질에다가 이 좌약을 넣는 겁니다. 염증이 있어서 넣겠죠. 계속 내용을 보시면 감염을 치료하거나 질의 불편감, 소양증, 간지러운 거죠.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여한다.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이 적용된다. 그래서 실습 16-18에서 이제 설명하고요. 뒤에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질세척, 낮은 압력을 이용하여 질을 용액으로 해서 씻어내는 것이다. 낮은 압력, 높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멸균 처리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개방 상처가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오픈 운드가 있는 경우에는 무균수를 사용해야 된다. 질약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똑같아요. 계속 같은 식으로 나오죠. 교재 66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64페이지.
준비됐습니까? 네. 감염을 치료하고 지금 질 쪽으로 어떤 염증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감소하고 그리고 질의 불편감을 완화한다. 아까 불편감에는 소양증이라든가 통증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당연히 무면허 보조인에게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질약 투여할 때 수행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대상자에게 일단 이 질자약을 넣기 전에 소변을 보라고 한다. 그 근거는 이렇게 돼 있죠. 방광이 비어 있으면 치료할 때 불편감을 덜 느끼게 되고 질 내막의 손상 가능성도 줄어든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제 질자약 볼게요. 질자약. 질자약은 질 후벽을 따라 자약을 8에서 10cm 정도 또는 최대한 밀어 넣는다. 근거 2로는 자궁경부가 질 전벽의 최상단 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질 후벽은 질 전벽보다 2.5cm 정도 더 길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 내용이 자궁경부가 질 전벽의 최상단 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질 전벽이 자궁 쪽으로 이렇게 돌출.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궁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 자궁은 정상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궁 전굴이거든요. 자궁 전굴. 이게 뭐냐면은 자궁이 이렇게 우리가 딱 수직으로 땅에 딱 섰을 때 자궁은 안녕하세요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있죠. 자궁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도 어떠냐 하면은 최상단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 후벽은 이 엉덩이 쪽에 이 후벽이 더 길다는 거예요. 이 앞쪽보다. 그래서 얼만큼 더 기냐? 2.5cm가 더 길어요. 그래서 좌약을 넣을 때 질 후벽을 따라서 5에서 10cm 정도 또는 더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항문 쪽으로, 직장 쪽으로 해서 질 자약을 쭉 해서 8에서 10cm 정도를 쑥 밀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설명이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쑥 밀어 넣는다. 네, 다시 교재로 갈게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질 크림 그리고 젤리 폼을 보시면 이제 주입기를 부드럽게 5에서 10cm 정도 삽입한다. 그래서 666페이지 보시면 주입기가 비릴 때까지 내관을 천천히 눌러준다. 이 내관이 뭐죠? 네, 주사기가 이렇게 있으면 네, 주사기 이쪽 부분을 내관이라고 합니다. 이 내관을 이 부분이죠. 이 내관을 천천히 눌러준다. 그래서 질 자약을 투여할 때 질 후벽을 따라서 보이시나요? 이 그림? 네, 질 자약을 이렇게 쑥 뒤쪽으로 해서 8에서 10cm 밀어 넣어 준 거고요. 그리고 주입기를 이용해서 질 크림을 투여할 때는 내관을 천천히 눌러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약 투여까지 마쳤고요. 다시 5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한다고 힘드시죠? 네, 591페이지를 보면 이제 고창자가 나옵니다. 591페이지. 네, 고창자 해서 직장약 투여, 직장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보면
고창자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부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이제 이 부위에 이 위장관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직장으로 넣으니까요. 약물의 맛이나 냄새가 불쾌한 경우에는 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흡수된다. 고창자에서 나온 정맥혈은 간을 통해 운반되지 않으므로 이런 자약을 사용할 경우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간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바로 지금 정맥혈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창자 자약을 삽입할 때는 대상자가 왼쪽 옆 누운 자세, 좌측위를 취한 후 위쪽 다리를 구부리게 한다. 그리고 엉덩이를 노출시킨다. 그래서 장갑을 낀 검지를 이용해서 자약을 고창자 벽을 따라 부드럽게 삽입한다.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네. 고창자. 그래서 레프트 포지션이죠? 네. 좌측위로 한 다음에 이렇게 고창자 쪽으로 여기도 쑥 밀어 넣겠죠. 그래서 자약의 둥근 끝부분을 먼저 삽입한다. 그래서 안쪽까지 10cm 정도를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고창자 벽을 따라 뇌관략근 안까지 고창자 자약을 삽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연령별 고려를 보면 영아와 아동은 고창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영아와 아동의 경우에는 성인은 아까 10cm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아동이나 영아는 5cm 이하로 한다는 거. 다른 점이죠. 네. 여기서는 10cm. 네. 여기서는 5cm. 네. 흡입약 투여를 보겠습니다. 네. 흡입약까지가 하면은 이제 우리 2주차 내용이 끝나겠네요. 열심히 달려서 왔습니다. 흡입약. 그래서 흡입약은 분무기, 네블라이저라고 하거든요. 사용해서 투여한다. 앞에서 그림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동식 방법에서는 자동 제조기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흡입용의 다소 큰 미세 방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어로졸 방법. 에어로졸 스프레이 여기 있었잖아요. 에어로졸에서는 미세한 방울들이 산소와 같은 가스 속에 떠 있다. 그래서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깊숙이 흡입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스크도 N95 마스크, KF94 이런 것들이 미세까지 다 걸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어로졸 방법은 이 미세 방울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뿌려서 안에 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터 용량 흡입기 MDI는 휴대용 소형 분무기 해서 16-72에 보면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16-72 미터 용량의 흡입기 MDI네요. 네. 이 부분입니다. 그림 A에 대한 그림. 그리고 B는 스페이서가 부착된 미터 용량이.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했었죠. 그래서 스페이스 이거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서가 부착된 미터 용량 흡입기. 약물이 더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피스에 스페이서를 부착할 수도 있다. 해서 약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부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죠, 지금. 네. 이렇게 약물 흡입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폐까지 이 미세한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네블라이저. 그래서 스페이서를 이용한 MDR을 폐까지 전달한다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우리 2학년 학생들 식도, 기도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식도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 이 목 앞쪽에 있는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목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식도일까요? 기도일까요? 네, 이 앞쪽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뒤쪽이 식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공기만 들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식도는 음식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음식이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쌀해가 걸리죠. 기침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렇죠. 예. 근데 이 공기가 들어가는 이 길과 관계된 게 폐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식도랑 연결되는 거는 위와 연결이 되겠죠. 음식이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앞쪽이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2학년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야지 또 이해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연령별 고려 보실게요. 연령별 고려. 그래서 또 아동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게 거의 성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령별 고려사항에는 이제 아동의 내용도 같이 들어가고요. 우리 노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동과 비슷하게 보기는 하거든요. 특이한 게 있으면 또 노인이라는 단어가 더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면 인형이나 봉제 동물 인형을 사용하여 분무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부모의 무릎에 아동을 앉게 하면 아동의 긴장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협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폐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이 네뷸라이저를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을로 넘어가는 봄, 가을, 겨울 되기 전에 또 아이들이 소아과에 엄청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와요. 이제 환절기 때 그때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치료 목적으로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또 소리도 엄청 조금 큰 것도 있거든요. 네뷸라이저 윙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 소리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먼저 인형을 통해서 한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런 MDI의 마우스피스를 주 1회 500ml의 물에 60g 식초를 섞은 이건 지금 소독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동안 가습기 소독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그 당사자는 지금 형량을 살고 있고요. 그 피해자들은 되게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호흡을 못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누구나 그냥 다 숨 쉬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고통스럽겠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네뷸라이저 이 부분도 소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났으면 그때 집에서는 식초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500ml에다가 식초 60g을 넣어갖고 이제 20분 동안 담궈서 소독한다.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이 MDI 사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읽는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대상자 교육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캐니스터가 뭐냐면 이 약물이 들어가 있는 병이거든요. 약물이 들어가 있는 통, 캐니스터.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통 같은 거. 그래서 벤토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지금 기관지 확장제거든요. 이 벤토린이 이렇게 보면 네모통에다가 이렇게 약이 안에다 이렇게 있어요. 압축돼서. 그래서 이 통 자체를 캐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니스터가 흡입기에 완전히 단단히 끼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 통이 흡입기에 지금 단단히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우스피스의 뚜껑을 벗기고 이제 MDI를 바로
바로 세워 잡은 후 3에서 5초 동안 세게 흔들어서 약물이 골고루 섞이게 한다. 그래서 모든 약물들은 좀 흔들어서 좀 섞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끼운 다음에 세게 흔들어서 섞이게 한 다음에 편안하게 숨을 쉬고요. 평상시 호흡하는 것처럼. 근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환자들한테 교육을 해보면. 그리고 캐니스터의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캐니스터를 거꾸로 잡는다. 지금 여기가 거꾸로 잡혀 있죠. 거꾸로. 네. 그래서 이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가게 거꾸로 잡고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입에서 2에서 4cm 거리 두고 잡는다. 그리고 마우스피스의 구멍이 목구멍을 향하도록 하고 적당하게 입안에 넣고 입을 꼭 다물고요. 그리고 스페이서가 달려있는 MDI는 항상 입안에 넣는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입에 넣는 것까지가 준비가 됐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MDI의 캐니스터를 한번 누르고 딱 한번 찡 누르면 일회용 분량이 분사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깊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네, 5초간 들이마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초간 또는 가능한 오래 숨을 참는다. 들이고 마시는 상태에서는 네, 10초 동안 숨 참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고 난 뒤에 에어로졸을 입자가 호흡기 깊숙이 닿도록 하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10초 참는 게. 그런 다음에 MDI를 입에서 빼내고요.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내쉴 때 호기 중에도 세 기관지간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처방이 있으면 한 번 더 투약하고요.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할 때는 30초. 죄송합니다. 코비드19는 아니고요. 그래서 20에서 30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투약합니다. 그래서 처음 흡입된 약물이 작용할 시간을 주어서 두 번째 흡입된 약물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에서 30초 간격을 둡니다. 그래서 투약이 끝났으면 물로 입을 헹구고요. 이런 약품 중에서 그리고 네블라이저 이런 약품 중에서도 이제 눈에 안 좋은 약품도 있거든요. 그 성분이. 그래서 꼭 이런 네블라이저를 하고 난 뒤에는 입 안을 헹구게 해줘야 돼요. 근데 임상에서는 교육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술기대로 하는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헹구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약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극과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이고요. MDI 마우스피스를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비누와 물로 씻고 헹구고 말린 후 다시 MDI에 끼워둡니다. 그래서 캐니스터 상온에 보관하고요. 약물이 되겠죠?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는 피하고 안절부절 못함, 두근거림, 초조, 발적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알리고 그리고 MDI에는 항염증 작용을 위해 스테로이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입안의 진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세심한 구강 간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도 오래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얼마 정도 사용하라고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도 그걸 다 걸러주거든요. 그 병원 시스템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흡입한 스테로이드는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대상자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기관지 확장제는 단기적으로 기도를 개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흡입 스테로이드는 기도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기도 개방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흡입 스테로이드제는 기도 염증을 억제한다. 이거는 개방이고 이는 염증을 억제하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척법 보실게요. 5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리게이션입니다. 이리게이션은 물이나 다른 용액으로 체감을 씻는 것이다. 바디 캐비티. 그래서 우리가 수면제 과다 복용 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제초제, 농약이라고 하는 이런 제초제를 먹고 응급실로 옵니다. 그러면 일단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금방 마셨을 때 입안에서 냄새가 제초제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그 제초들과 몸에 닿으면 피부를 막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위험한 약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호사들이 보호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먹은 환자가 오면, 마신 환자가 오면 이제 이거를 씻어내야 되겠죠. 네, 그게 이리게이션 세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00cc 이리게이션이라고 오다가 나거든요. 이런 수면 이제 농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0,000cc는 우리가 먹는 물병이 500짜리가 많잖아요. 그게 큰 게 이제 1000짜리. 그게 10개예요. 그게 10,000cc거든요. 그만큼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웜셀라인 따뜻한 걸로 해서 이제 씻어줍니다. 그래서 세척할 때는 여러 종류의 주사기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사기 보면 A에 대한 주사기, 아셉토 주사기 해서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그리고 고무스포이드. 예전에는 신생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스포이드로 고무스포이드로 입에 혹시 흡입되어 있는 거 빼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빨간색이에요. 주황색에 가까운 빨간색. 그리고 피스톤 주사. 그러면은 이 내관이 있겠죠. 이 내관이 있는 피스톤 주사. 그래서 거의 얘도 플라스틱 재질 보이고 또 유리 재질로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유리는 위험하니까 요즘은 거의 플라스틱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뭐 포메토리 주사기에서 이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일단 그림은 봤으니까. 네, A부터 볼까요? 압셉토 주사기. 그래서 이 부분은 플라스틱, 얘도 혹은 유리 주사기. 그래서 고무 벌브의 공기를 짜내면 음압이 형성되어 주사기 안으로 용액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음압이 발생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원리. 주사기 원리는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고무스포이드는 귀 세척에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귀 웨이도 배웠잖아요. 귀 세척할 때 이것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피스톤 주사기. 얘도 심부 상처를 세척할 때와 방광을 세척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심부 상처는 몸 안에 수술할 때, 수술할 때 이렇게 할 때 얘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방광 세척할 때 우리 방광염 아니면은 어떤 방광암 이런 걸로 해서 안에가 찌꺼기가 있으면 그 부분을 물을 넣어서 세척해낼 때 이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이 주사기를 제일 많이 봤었거든요. 수술실과 관계된 주사기. 그리고 네 번째 포메토리 주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이는 귀 세척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 재질의 주사기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세척하는 데는 이런 주사기가 있구나. 왜냐하면 임상 가서 주사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캐치하면 되는데 이제 그 상황도 모르면 사실 이런 거를 챙겨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모양이라도 익히면 어떻게 가져오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뭔가 어떤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부터 아는 게 중요하니까 신규 간호사가 됐을 때는 장을 다 열어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끝낼게요.
668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정리를 할게요. 약물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4가지 이름이 있었고, 그래서 간호사는 약물의 속명 그리고 상품명을 알고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속명은 공식화되기 전의 이름이라고 했죠. 공식화되기 전에 뭐 이름을 A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그 전에 붙여진 이름, 이게 속명이고요. 그리고 상품명은 우리가 타이레놀, 펜잘 얘기했었죠. 회사마다 같은 성분인데 다르게 불렀다. 그런 것들을 알고 치료 효과, 부작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설명서를 잘 봐야 한다. 그래서 그 설명서가 나와 있는 게 약전이다. 그래서 약전에는 퀸스랑 드러그 인포 이런 데서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약물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한계를 정의한다. 그래서 의료법 약물의 부작용에는 약물 독성,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약물 내성, 특이체질 반응, 약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자체보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연령, 그래서 성인인지 노인인지 영아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고요. 성별도 남자 여자가 있는데 우리가 약에 대해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약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용량도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나중에 이런 연구가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했던 그 성별 부분이었고요. 문화, 인종, 유전적 요인, 시기, 대상자의 환경, 심리적 요인, 질병 및 질환, 임신, 그리고 투약 시간에서 임신할 때는 발달적이면 성장 발달 얘기하면서 발달적인 얘기를 했었고, 시기에는 뭐 녹색 푸른 잎 채소들이 혈액 응고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했었고, 심리적 요인에는 환자가 그 약이 안 듣는다고 믿으면 그 약이 안 듣는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해서 약물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주차 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약물 처방은 반드시 대상자 이름, 날짜, 시간, 약물명, 용량, 빈도, 투여 경로, 그리고 처방한 의사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처방에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환자한테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화 또는 구두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급한데 의사가 폐거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로 오다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텔 오다라고 합니다. T/O고요. 구두 처방은 버발 오다라고 해서 V/O라고 얘기해요. 텔 오다, 버발 오다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정된 시간 내에 보통 24에서 48시간 이틀 안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서하도록 한다. 연서 또 어려운 단어죠. 네, 서명 날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명 날인.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닥터가 이제 출근을 하면 그 부분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텔 오다라는 거, 버발 오다는 지금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기록지에 남기거든요. 그러면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이제 환자가 떴던 것들을 호소를 했고, 그래서 이런 약을 버발 오다로 해서 언제 투여되었다 해서 간호사 서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간호사 서명 뒤에 이제 닥터가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서명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오더지에다가도 이제 닥터가 오다를 하는 거죠. 이게 먼저 치료를 하고 선치료 후 처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꼭 24에서 48시간 내에 연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 내용은 우리나라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간호사는 항상 어떤 약물을 주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고 투약량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물론 의사가 처방을 내지만 순간순간 환자의 상태는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 옆에서 가장 가깝게 보는 사람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사는 약물을 줄 때 그냥 오다가 있으니까 줘야지 이게 아니고 그
그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고 이제 투약력도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되는 단어네요. 매년 많은 수의 대상자가 투약 오류 때문에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투약 오류는 투여 단계에서 발생하고요. 약물 투여 동안의 방해가 오류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오류의 심각성도 높입니다. 그래서 투약 오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간호사가 이런 부분들, 뭐 텐나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수칙, 투약을 위한 안전수칙이고요. 제가 작년에 뉴스에서 봤던가요?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응급실에 왔는데 환자가 그냥 일반적인 병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병이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 뇌 손상이 와서 숨을 안 쉬면은 이제 폐에서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뇌까지 공급이 안 되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을 봤더니 무슨 약이었냐 하면 그게 일반적인 약이 아니었고 근이완제였어요. 응급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술실에 있는 약이에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할 때 기계가 호흡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을 소실시켜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 횡격막, 가로막이라고 하는 이 횡격막하고 갈비뼈에 붙어 있는 이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것이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뼈에 있는 근육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이 폐를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육 자체를 아예 안 하게 이완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갑자기 숨을 안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뭐 약국에서 잘못 올라왔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 트레이에 그 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약을 확인을 하지 않고 그 대상자한테 줘서 그때 20대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는 진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투약 오류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호사가 됐을 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약하는 게 아니고 꼭 이 텐라이트를 잘 지켜서 근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2주차 여기에서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